네, 여러분, 저 3교시 15페이지 정년부터 자, 정년이라고 해서 계급정년 연장 조항이 나오죠. 계급정년 연장 조항의 특사 비리죠. 특수부문 4년 이내, 4년 범위에서, 그다음에 비리, 비상사태 2년 범위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야 한다가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이 조항만 있고 이 조항 따라서 계급정년 연장해주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었죠. 왜냐?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 해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계급정년 연장해줄 것 같으면 저 사표 내고 안 나왔지. 그죠? 그래서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연장할 수 있다. 가능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규정을 가지고 향후에 일정한 틀을 짤 수 있죠. 일정한 틀을 짤 수 있지만 아직은 그냥 가능성만 이렇게 두고 실제로는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제가 사표를 안 냈겠지.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가능 규정으로만 둔다면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막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가능 규정으로만 돼 있다. 자, 10번에 직권면직. 직권을 면직시킬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다 이렇게 가능 규정으로. 그래서 결재권자가 이 임용권자가 따져보고 그 사람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할 수 있도록 가능 규정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자, 11번 권리를 보시면 자, 제복 착용권, 무기 휴대권, 무기 사용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제복 착용권, 무기 휴대권, 무기 사용권.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보는데 추가로 의무이기도 하냐? 그거를 이 서술로 나타냅니다. 서술로 나타낼 때 제복은 저 경공법에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권리이면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반대죠. 우리는 무기 휴대나 무기 사용을 꼭 해야 하고 제복 착용은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도 느낌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상징이 제복이기 때문에 제복은 착용해야 한다. 네, 무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강행 규정으로 두지 않고 재량 규정으로 둬 가지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가면 필요할 때만 휴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무기는 휴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휴대나 무기 사용은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아래 보훈은 맨 끝에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당연하지. 지금 전투, 구박계, 직무수행 뭐 이런 것들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훈은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경찰공무원법에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보시면 먼저 설립에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해도 되고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노조도 아니고 노조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경찰청도 그 안에는 하나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찰청이라는 기관. 그 밑에 시도청도 경찰서도 다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신 작년 초, 재작년 말 그때 법이 바뀐 것이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꿔놨죠.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경찰청 안에는 경찰청 본청에도 직장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청, 각 경찰서 여기에 이제 하나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찰청을 기준으로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협의회도 하나만. 그래서 우리 경찰청도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경찰청 연합협의회가 없었어요. 그냥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했었는데,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협의회 따로 있고 연합협의회, 전국연합협의회 따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4조에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뭐 노조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조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가입을 자유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과 탈퇴 자유롭게. 자, 5조의 1을 보시면 협의회 등의 활동은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도 없어요. 즉 일 안 하고 그냥 노조 임무만 하는 사람들이 노조에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 협의회는 일하고 서 협의회 업무만 하지는 못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 활동은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예외조항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다. 기관장 협의. 이 협의회, 직장 협의회의 핵심이 기관장하고 협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장하고 협의도 일과 시간 이후에만 할 수 있게 해놔 버리면 못하게 해놓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관장하고 협의 이렇게 좀 몇 가지만큼은 근무 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6조를 보시면 기관장의 의무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죠. 이런 걸 가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비록 강행 규정이지만 성실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직장 협의와 관련해서는 저 노조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이렇게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뭘 할 수는 없게끔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관장이 성실히 협의하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 강행 규정을 해놨지만 강행이 진짜 강행이 아닌 것이죠. 성실하게만 하면 되니까. 또 이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행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인 것 같지만 가짜 강행 규정인 것이죠. 자, 13번 의무를 볼게요. 의무. 자, 57조 복종의 의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상관의 지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상관의 지잖아. 상관의 지시는 임의상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종 의무에서는 복종해야 한다지. 여기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는 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 의무 이 자체는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죠. 이것 때문에 복종 의무에서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다른 규정에서 따르지 아니어야 한다 해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서로 이게 부딪혀 버리니까. 그래서 복종 의무 자체에서는 복종해야 한다고 해놓고 나머지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자, 이 항을 보시면 공무원은 이제 저기 59조의 이 종교 중립의 의무의 이 항을 보시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상관의 지시잖아요. 상관의 지시니까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복무규정 볼게요. 14번. 자, 포상휴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휴무는 허가해야 한답니다. 포상휴가는 잘해서 칭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안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고, 대신 이 휴무는 연일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 당직, 철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허가해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휴무는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징계로 갈게요. 징계. 자,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유사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또 막 징계령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징계론 똑같아요. 징계론 똑같습니다. 왜냐? 그동안 그 기관장들이 징계 봐주고 띵까먹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연상을 시켜주시고요. 자, 78조 2 징계 부과금도 똑같죠. 그때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징계 의결 요구, 징계 등 의결 요구,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 또 재징계 의결 요구 다 요구해야 한답니다. 요구해야 한다.
여기 나오네 또 78조의 3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가 둘째 줄에 소처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해임을 무효 취소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 좀 너무 과도하게 했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다시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다만 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이 3호의 사유가 저 밑에 보면 과다한 경우로 무효 취소를 받았는데 그것이 최초에 받은 것이 경징계였어. 그럼 경징계를 낮추면 얼마나 낮추겠어? 그래서 이때는 그런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재징계 의결 요구는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대신 너무 과도해라고 해서 무효 취소 재결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최초 받은 것이 경징계면 그때는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 경징계가 견책 감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해봐도 감봉은 가급적이면 해야 되겠지. 견책으로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견책이나 감봉 1호이나 이 정도는 그냥 안 해도 되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징계 의결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 있어서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78조의 4 오른쪽에 78조의 4 이게 이제 황운하 조항이죠. 황운하 조항. 우리 황운하 씨가 사표 내고 국회의원 나서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퇴직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재직 상태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돼 버렸죠. 대단한 아주 판례를 새로 쓴 사람이죠. 자, 하여튼 78조 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아래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 수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가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법 쓰지 못하고 반드시 확인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뭐야?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퇴직 못합니다. 근데 중징계 사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 조사, 수사 이 사건이 걸려있으면 못해요. 안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징계로 한정시켜놨는데 그게 중징계가 될지 경징계가 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작살나기 때문에 퇴직 못합니다. 퇴직. 자, 2항 확인 결과 저 중간에 파면해임 강등 정직 주적 이게 중징계죠. 파면해임 강등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맨 끝에 그러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중징계 의심될 때만 그때만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행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는 허용해주고 누구는 허용 안 해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이 딱 걸려 있으면 이게 중징계가 될지 경징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황운하 씨도 그래서 퇴직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아래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보시면 구조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아까 저 경공법이랑 저 국가공무원법이랑 똑같죠. 국가공무원법 똑같이 경공 징계령에서도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 아래 2항의 끝에 첫째 줄 끝에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관할에 속한 경우 그 끝에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임용권자에 따라서 기관장이 나한테 우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저기 그 징계위원회 관할이 경감은 시도청이거든요. 총경은 저 중앙징계위원회고 경감은 시도청입니다. 경찰서 경감 지구대장이 문제가 생겨. 조사는 일단 이 경찰서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시도청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청도 역시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 요구나 신청을 할 때는 중징계 경징계로 그 위에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사항. 경찰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강행입니다. 이것도 강행. 그래서 우리 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하죠. 그죠? 의결하고 다르게 할 수 없죠. 그러면 기관장은 허수아비야?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기관장이고 또 하나 경징계, 중징계를 가르는 것이 기관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밑에 16조를 보시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 맨 아랫줄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제 고려니까 고려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고려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경징계, 중징계를 지켜준다니까 이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기관장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하니까 허수아비인 것 같지만 징계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기관장이고 추가로 경징계, 중징계를 나누는 것이 기관장이에요. 경징계, 중징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징계를 하면 그냥 견책 감봉이라니까. 근데 중징계로 넘어가는 순간 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이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13조를 보시면 13조 신문과 진술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초중간에 신청한 자는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 감찰 플러스해서 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상 이제 감찰을 두고 하는 얘기죠. 기관장이 직접 가서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자,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 부과금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끝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징계 관련해서는 감찰이 꼭 참석해서 진술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 심사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오가기 때문에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오가기 때문에 그 공개하면 이제 작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8조 볼게요. 18조 19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제 18조가 경징계고 19조가 중징계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경기 중임이라고 써놨나요? 예. 제가 경기 중임이 뭐냐면 경징계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그래서 경징계, 거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이게 기관장이에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해야 한다. 자,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관장은 임용권자한테 지체 없이 보내줘야죠. 그래서 중징계는 1항의 둘째 줄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징계 등 처분을 제청해야 됩니다. 그 기관장이. 그래서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해버리면 해야 하고 중징계는 경기중임,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 그래서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보내주면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해당 징계 등 처분을 제청해야 하고요. 2항을 보시면 2항의 중간에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내 의결서 사본에 끝에 징계 넘어가서 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징계 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징계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징계 집행을 임용권자가 경기 중임입니다.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하고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은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보내주면 물론 자기가 임용권자면 자기가 그냥 15일 내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임용권자가 아니고 별도의 임용권자가 있으면 임용권자한테 지체 없이 보내줘. 그러면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해야 합니다.
자, 제척 기피 회피 볼게요. 아까 설명하면서 괜히 시간 버렸어. 여러분 제척 기피 회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게 꼭 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고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이거 나올 때마다 막 섞여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 밑에 범죄 수사 규칙 있죠? 범죄 수사 규칙 위에서 바로 좀 잘라주세요. 왜 자르냐면 저 징계령하고 경찰 감사 규칙하고는 유사하고 또 범죄 수사 규칙하고 인권보호 규칙하고는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수사 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제척,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되는 거, 그거를 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척은 그냥 제척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자, 제척은 제척된다. 자, 기피는 고소인이 하는 겁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 이렇게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하는 거니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기피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기피는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형사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이, 형사가 불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 당연히 의무로서 회피해야지. 그래서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은 제척된다. 기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 다시 회피는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되는 겁니다. 인권보호 규칙도 똑같아요. 인권보호 규칙도 제척된다.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른쪽에 회피해야 한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위에 징계령하고 경찰 감사 규칙은 조금 달라. 왜 다르냐면 이게 뭔 차이냐면요. 범죄 수사 규칙, 수사를 얘기하죠. 인권보호 규칙, 인권 침해 사례를 얘기합니다. 다 누가 신청하는 거죠? 국민이 신청하는 겁니다. 국민이 신청할 때는 제척, 기피, 회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돼요. 근데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회피가 달라. 회피가 왜 다르냐면 내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다 아는 사람이지.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대상자, 징계 대상자나 또는 저기 감찰 대상자한테 회피 대상인데 왜 회피하지 않았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나 또 감찰 이거 관련해서는 회피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징계령, 제척, 기피, 회피가 제척은 그냥 관여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지 않습니까? 제척된다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못한다. 제척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맞아. 똑같이 돼 있어. 그런데 회피가 자, 사항을 보시면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랑 각호가 제척사유입니다.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하고 이건 가행규정이야.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되고 2항 2호 이건 기피사유예요. 기피사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유는 회피할 수 있다예요. 왜냐? 지금 저 징계위원회 위원 내부 위원은 어차피 아는 사람이잖아. 징계 대상자하고 징계위원회 위원하고 잘하냐 조금 아냐지 같은 기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외부위원 말고 내부위원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불능 조항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대상자로 상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거고 내부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징계하고 감찰에 대해서는 회피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로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구조에 감찰관은 이러는 사유가 있으면 제척된다. 제척은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니까. 기피는 감찰 대상이나 피해자가 하는 것이죠. 감찰 대상이나 피해자가 기피 사유가 있어. 기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답니다. 회피해서 달라. 회피해서 아까 저 징계령처럼 구조 사유에 해당하면 그게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하고 그 아래 그냥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회피할 수 있고 왜냐? 이 감찰이 우리 기관의 감찰이니까 감찰 대상자하고 알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회피해야 한다라고 해놓으면 잘못하면
그 조항 때문에 이 잘못을 한 징계 대상자한테 잡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코가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해충돌 방지법 볼게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제가 저 앞에다도 적어놨었는데 또 적어놨구나. 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신청이 똑같습니다. 이건 저기 수사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저기 하여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그렇죠. 여기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가 국민이니까 이제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하지만 국민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는 회피 신청해야 한다. 기피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회피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 양정을 보시면요. 행위자의 감경 사유나 그다음 감독자의 감경 사유나 전부 다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감경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을 한 놈인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따져보고서 합당하면 해줄 수도 있고 또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감경해서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아래 고충 처리를 보시면 자, 국가공무원법의 76조의 이 고충 처리. 자, 공무원은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뒤에 바로 누구나 성희롱 이런 거 신고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통상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은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누구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공무원은 통칭적으로 폭넓게 규정된 거예요. 여기서 공무원은 저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누구나는 성폭력, 성희롱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공무원은 통칭해서 공무원이야. 그냥 통칭해서 어떤 신고 의무자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통칭해서 고충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공무원이 그냥 누구나 하고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통상 누구나 공무원은 할 때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는 할 수 있고 공무원은 해야 되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는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앞에는 그냥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저기 고충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자, 2항을 보시면 중앙인사관장 기관장 임용권자 또는 재청권자는 그렇게 신청받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상담하게 하고 끝에 고충심사위원회 부처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조치는 조치해야 하는 것이고 자, 3항 저 중간에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조치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자, 고충 처리 규정을 볼게요. 자, 7조 고충 심사 절차. 3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때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30일 이내 해야 하고 가행 규정이고 연기는 연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고충 심사는 30일. 그 밑에 징계도 30일. 구조는 똑같습니다. 소청 심사는 60일입니다. 이 소청 심사는 소청 심사가 특별한 행정 심판의 이제 하나인데 재판 비스무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많이 소청을 제기하기 때문에 진짜 재판 비스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60일, 3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아래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끝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지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막 얘기할 때는
공무원이지만 하여튼 여기는 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사조는 즉각적인 조치를 얘기해요. 즉각적인 조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국가공무원법상 고충 처리가 바로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기관장은 해야 돼. 바로바로. 조치해야 한다. 뭐 상담하게 해야 한답니다. 자, 이거 여기 이 대통령령에서도 사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얘기해요. 조치해야 한답니다. 이거. 그래서 둘째 줄에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가행 규정이에요. 자, 사망 맨 끝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조는 다 즉각적인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조 6조는 조사 후의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했어. 이것은 조치할 수 있다.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자, 5조 1항 저 중간에 조사 결과 있잖아요. 조사 결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조치는 바로 즉각적인 조치는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즉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아래 피해자에게 조금 지나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되고 피해자니까. 또 2항 끝에 셋째 줄에 역시 또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의사에 반해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 6조도 마찬가지. 6조도 똑같아요. 5조 6조가 다 조사 후 조치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인사조치 역시 자, 조사 결과 아래 가해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는 조치해야 한다. 무시하지 말고 그냥 뭐 얼렁뚱땅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지 말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저 가정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다 저기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있지 않습니까? 응급조치는 조치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긴급 임시조치하고 임시조치는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자가 가서 현장에 딱 가면 조치하라는 것이지. 옛날처럼 그냥 얼른 뭐 가족끼리 왜 그래 하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상황이 딱 발생한 그 직후에 하는 조치는 조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즉 시간이 지나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조치할 수 있다. 따져봐서 조치할 수 있다. 자, 경찰 작용법 볼게요. 자, 부관을 보시면 먼저 저 행정기본법. 부관. 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조기부철.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죠. 즉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에는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걸 다시 1항으로 다시 오면 재량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에는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재량행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부관을 붙여서 해주면 국민한테 이롭잖아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처분을 할 권한만 있으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속행위는 원래 못 붙여. 근데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왜냐? 기속행위는 해줘야 하는 것인데 뭔 부관을 붙이고 있어.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관을 못 붙이는 것이죠. 원래 기속행위는 원래 부관을 못 붙이는 것인데 다만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망에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부관. 그 사유가 근동사죠.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의한 경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자, 18조는 취소고요. 19조는 철회입니다. 취소는 뭐고 철회는 뭐죠? 우리 흔히 그냥 섞어서 씁니다. 흔히 섞어서 쓰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취소는 원시적인 하자가 있을 때. 즉 우리 저기 면허 처분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면 운전면허증 받을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철회는
그 처분을 최초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후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뭐 불량식품을 팔아서 영업이 취소될 때 그것을 그때 취소는 엄밀히 말하면 취소가 아니라 철회인 것이죠. 운전면허증 제대로 받았어. 음주운전을 해. 후발적인 사유죠. 운전면허 처분을 제대로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는 취소라고 부르지만 학문적으로는 철회인 것이죠. 그래서 자, 취소는 원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최초에 그때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철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그 이후로 그래서 철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끝에 여러분 저기 18조의 2항을 보시면 2항 둘째 줄에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사익이죠. 사익.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합니다. 비교 형량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철회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취소 철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철회를 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저 19조 2항도 2항 첫째 줄 끝에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준법 안에서 뭐 비교 형량해라 이것은 다 비교 형량하라고 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조 자동적 처분. 이 자동적 처분이 이제 뭐 자동 의사 결정, 뭐 행정 자동화 처분, 뭐 저기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는데 한마디로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 처분입니다. 우리 저기 학교 배정 컴퓨터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적 처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 기속행위만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재량 행위를 자동적 처분을 하면 재량권 행사를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 행위에는 하여튼 우리 행정기준법 상으로는 학설은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기준법 상으로는 재량 행위는 이 자동화 처분을 하면 안 되고 기속행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기속행위만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역시 또 정당하게 형량해야 하며 정당하게 형량해야 하며 이거 가행적으로 표현해놨고요. 자, 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공법상 계약. 자,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표현이 뭔 말이냐면 근거가 없더라도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표현이 근거가 없더라도요. 즉 공법상 계약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즉 법률 우위에 안에서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남기는 계약서는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재량적 임의적입니다. 근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라는 거예요. 왜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법의 형식을 빌어서 부패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는 남기라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 할 수 있지만 하려고 하면 근거는 남기라.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 가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2항 끝에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 가행규정이죠. 물론 고려니까 고려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죠. 이게 아까 그 이익형량 공익과 사익 이익형량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조항이 전부 다 형량해야 한다.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다 가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30조 행정상 강제 둘째 줄 끝에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경찰권 발동조항 경직법에서 다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권 발동조항은 대부분 다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권의 발동이라는 것이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변화무쌍한 현장이기 때문에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
발동한다 하더라도 A 수단을 쓸지 B 수단을 쓸지 다 재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대부분. 근데 재량적으로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이 아까 그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거 그런 것만 특별히 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행정상 강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실시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 강행 규정이죠. 가짜 강행 규정.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내지 않고 그냥 맞는 지문으로 그냥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직접 강제 저 구분 표시를 보시면 의무 유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이 직접 강제를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제한 조건 하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 경찰권 발동 또는 행정권 발동 기본적으로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 그러나 이것은 가행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제한 하에서 해라는 겁니다. 즉시 강제도 역시 최소한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한다가 무조건 즉시 강제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면 또 재량 규정이 꼭 가행 규정인 것처럼 가짜 가행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는 겁니다. 저 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받을 수 있고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시민단체가 신청하면 예컨대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보공개법으로 가보면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꼭 완전 가행적으로 받는 것처럼 규정해놓고 대신 감면 규정을 넣어놨죠. 그래서 감면 규정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그 사유가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복리가 누구예요?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유지가 아니죠. 질서유지. 시민단체가 질서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이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저 기지개 한번 펴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기지개 한번 켜시고 10분 더 해야 돼. 10분 이번 시간.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여러분들이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안에서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안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딱 모아놓고 보면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쫙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그래서 자, 6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한다야. 왜냐? 하여튼 이 과태료 사소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7조 고의 과실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어.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9조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랑 똑같이 나이 기준을 해놨죠.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10조 심신장애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미약한 자, 이양 미약한 자 과태료를 감경합니다. 여기도 역시 앞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감경한다는데 역시 가행 규정이에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답니다. 그래서 과태료 뭐 부과하지 아니하고 뭐 감경하고 이런 것에 다 그냥 강행 규정으로 해놨다는 거. 자, 16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첫째 1항의 중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밑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주차 위반하면 날라오는 것이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사전 통지서를 바꿔서 그냥 시인하고 그냥 납부하면 20% 깎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과태료 통지서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라고 가행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7조 과태료 부과 서면으로 부과해야죠.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럼 돈 내라고 하는 것인데 말로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서면으로 부과해야 되고요. 24조의 3 과태료 징수 유예 등 셋째 줄에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이것을 이제 징수 유예 등이라고 하는데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가보시면 둘째 줄에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
9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요. 맨 끝에 1회에 한정해서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조사로 가볼게요. 행정조사. 자,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첫째 줄 끝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 안에 임의적인 행정조사도 있고 강제적인 행정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는 통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꼭 행정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요. 또 풍속영업규제법에서도 경찰서장은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해서 맨 끝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행정조사지 뭐. 그래서 행정조사는 통상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도교법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경찰 공무원은 거의 괄호에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답니다. 이게 뭐지? 우리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구분을 할 때 교생, 경수, 교통범죄가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범죄는 아니지만 교통범죄가 자치경찰 수사사무거든요. 교통범죄 자치경찰 수사사무고 교통 자체가 자치경찰 사무고요. 근데 왜 자치경찰 공무원은 왜 제외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만 말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됐지만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대니까 아주 편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됐지만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어요.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에요. 다만 2006년도에 도입된 제주자치경찰만큼은 자치경찰 공무원이지. 한마디로 제주자치경찰은 교통사고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통상 행정조사는 임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만큼은 조사를 해야 한다. 그 밑에 음주 측정 조사도 측정할 수 있다.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 측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 교통사고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 공무원한테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강행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공제회 실무종합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표현이 그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감염병 예방법은 여러분 행정조사가 임의적인 조사가 있고 강제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뭘로 할까요? 임의적인 행정조사, 강제가 아닌 행정조사죠. 자, 강제적인 행정조사, 강제행정조사가 어떤 게 강제적인 행정조사냐면 행정조사를 규정해 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으면 그럼 강제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불이익 처분이 있으면 강제조사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강제조사에 있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어기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이 국민이 행정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아. 그러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그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밀어버리고 그냥 강제조사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제조사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거부를 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나 법에 규정되는 대로 우회해서 행정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직접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밀어버리고 그 강제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강제조사를 규정하면서 그 강제조사를 강제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첫 줄 끝에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격리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는 이것은 즉시강제고 그 다음에 끝에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지금 행정조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행정조사인데 자, 사항에 중간에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해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게 강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 조사이면서 그 강제 조사를 강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7항에 또 규정해서 7항에 저 중간에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그 끝에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강제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강제 조사를 강제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행정 절차법 보겠습니다. 14조 송달. 자, 사망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관공서 가시면 이거 통보 뭘로 받으실래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자,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어느 하나에 소재불명 이런 경우예요. 소재불명. 상대방한테 저기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송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이제 공시 송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이런 데 공고하는 거. 이것은 이제 공시 송달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공시 송달을 할 때 공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할 때 엔드 플러스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자, 22조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청공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거든요. 의견 제출 안에 의견 청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 안에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통칭이에요. 통칭.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 거 청공제인 거죠. 청공제. 자, 이때 청문 공청회가 청문을 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청문 공청회는 일부 개최 사유를 딱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열거하고 있는 개최 사유가 뭐야? 법행취, 법행료입니다. 예전에는 똑같았었어. 법행료로 똑같았었어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청문은 법행취, 공청회는 법행료. 그래서 청문은 법행취, 법령대에서 규정, 행정청이 필요 인정, 법행취, 인허가 취소 등. 그 다음에 공청회는 법행료, 법령 등 행정청이 인정, 이것은 똑같고 마지막에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법행취, 법행료입니다. 자, 의견 제출은 거의 사망, 22조 사망을 보시면 굵은글씨 1항, 2항의 경우 외에는 청문 공청회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청문 공청회 외에는 의견 제출은 꼭 해주도록. 의견 제출은 좀 폭넓게 개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청문 공청회가 아니면 의견 제출만큼은 반드시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27조 의견 제출을 보시면 의견 제출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의견 제출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서류로 문서로 해야 되죠. 근데 의견 제출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이나 말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자, 27조의 2 중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다 따옴표를 쳐주세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딱 제한을 해놨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반영해야지.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지.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적으로 반영해야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40조의 2 확약을 보시면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아래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즉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확약이 뭐요?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확약입니다. 즉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기관은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별도의 약속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말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만 있으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확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확약은 국가가 이 관청이 국민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약을 여기다 넣어놓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약을 규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약은 문서로 한 것만 여기 행정기준법상 확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정보공개법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보공개법까지만 하고 좀 쉽게요. 죄송합니다. 자, 정보공개법. 자, 정보공개법은 제가 정보공개법을 설명드릴 때 늘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정보공개법은 진짜 잘 만들어진 법이다. 왜? 어떤 측면에서? 정보공개 측면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정보공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왜? 민주주의의 핵심이 참여지 않습니까? 참여하려면 뭘 알아야 참여하지. 정보 공개를 받아서 알아야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참여 이면에는 정보 공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공개는 정보 공개를 위해서 규정해놔야 정보 공개법이 제대로 된 것이죠. 근데 제대로 규정이 되어야 돼요. 정보 공개법은 자,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법 안에서 공개는 공개해야 한답니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즉 문어적으로만 해석하면 공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정보공개 원칙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 7조의 두째 줄 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하여튼 공개해야 한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등 둘째 줄에 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갖추어 두고 맨 끝에 공개해야 된다. 정보 목록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조의 2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그 끝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목록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전자적 형태가 아닌 것은 복사해서 공개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목록만 공개하는 것이고 전자적 형태로 있는 것들은 또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때마다 공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정보공개 청구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답니다. 자, 10조를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야, 이게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근무할 때 뭐 계장, 과장 근무할 때 정보공개 청구 겁나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특성이 그 특히 우리 경찰 비공개하려고 그러는 거. 비공개하려고 하는 속성이 엄청 강해요. 저는 이것을 아니까 야, 공개 다 해. 웬만하면 그냥 해. 왜냐? 정부 우리가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자 최대 법 집행기관이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해라는 거예요. 나 법대로. 옛날에는 우리 막 공개 엄청 안 하려고 했어.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뭐 때문에 바뀌어? 우리 승진 시험 있으니까 승진 시험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말로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도 표현에서도 이것은 지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규율해 놓고 있지만 그만큼 정보공개 청구권이 국가가 가급적이면 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10일 내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 여부만 10일 내 결정하면 됩니다. 자, 2항의 두째 줄.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플러스 10일이죠. 다만 그 다음 날을 기산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이제 다음 날을 기산으로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사시 선정범위죠. 사망으로 인한 면직,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사시, 15 정규 임용, 15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선정범, 선거 기간인데 대통령 선거 기간만. 그래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 기간이죠. 대통령 선거.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거든요. 나머지 선거는 해당 안 되고 대통령 선거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 기간.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 운동 기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결정 기간 연장. 10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 그다음에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 그래서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이 역시 10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이것은 20일 동안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사시 선정범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 자, 14조 부분 공개.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 불가능한 부분하고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맨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부분 공개도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자, 저 밑에 구조를 보시면 구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꼭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어떻게든 공개를 하려고 하는 법이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그냥 공개건 부분 공개건 어떻게든 공개해야 한다. 근데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문어적으로만 해석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공개하려고 안달이 난 법이 정보공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2항을 보시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지. 여기는 이래. 이 정보공개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위에 13조를 보시면 공개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 13조의 4항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다 읽지 마시고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 이렇게 있으면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 있는데 PDF로 해서 파일로 달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죠? 그런 경우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높아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공개법은 공개는 하여튼 공개해야 한답니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공개해야 한다 중에서 공개하는 것 중에서 공개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임의적인 조항이냐? 그것이 아니라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붙을 수 있는 거지. 또 아니 책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파일로 달라고 그래. 그때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든 공개하려고 하는 취지에 이렇게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표현상으로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대신 공개하는 것들 중에서 공개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제한이 좀 붙어 있는 것이 좀 있다. 그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만 사자에 시작해도 될까요? 사자에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